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빅 히스토리. 오늘도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저희가 네 했는데 오늘도 냅니까? 예, 브레인 쪽 영역이 넓죠. 브레인이 그나마 마음이 편합니다. 아, 예. 꿈 이런 거 좋거든요. 대부분 우리 이야기니까. 자, 네 오늘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언어 쪽, 언어. 언어의 진화.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우주의 진화만큼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언어학이라는 분야에 매달렸는데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덧없는 수준이다. 밝혀지지 않은 바가 많아요. 예, 물론 뭐 몇 가지 흐름은 있어요. 언어를 진화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기속뼈. 기속뼈? 예. 당연히 청력하고 관계 있으니까 기속뼈가 관련되고 또 하나는 뭐냐 설골이란 뼈가 있습니다. 설골. 히오이드라고 해부학하는 사람들 아주 소중히 하는데 우리 몸의 뼈가 어른 경우 한 206개 정도가 있는데 요 설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목 이렇게 해갖고 혀 밑에 예.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은 다른 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설골은 공중에 떠 있어요. 근육으로만 연결이 돼 있어요. 목을 이렇게 만져서 쭉 올라오면 예. 그 끝쯤에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목뼈는 연골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뚜둑 소리 나잖아요. 그거하고 달리 경골인데 딱딱한 뼈인데 음식을 삼키거나 발음하거나 하는 전체 근육이 8개나 붙어있는 붕 떠있는 뼈가 있어요. 그 8개의 근육이 둘러싸여서 예. 연결되지 않고 다른 뼈와. 그렇죠. 고급 해부학에서 혈골 위쪽의 근육 4개, 예. 혈골 아래쪽 근육 4개를 어렵게 다 기억하고 막 그러거든요. 발음하는 거 관련된 뼈가 설골이라고 딱 단독뼈 하나입니다. 신기하다. 네. 뼈가 근육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육으로 지지돼 있어요. 뼈가 공중에 떠 있듯이 예. 근육 사이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뼈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있죠. 신기하다. 관절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어디서 연결돼 있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생긴 거예요? 발생 때부터 그 안에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가 있고 뭐 이런들 연골, 연구개 이런 건 다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화석으로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설골은 경골이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아요. 딱딱하다는 얘기잖아요. 딱딱하기 지금. 때문에 그래서 진화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뼈가 설골이란 뼈입니다. 혀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뼈의 지지를 받아서네요. 그렇죠. 그 밑에 있습니다. 예. 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 설골. U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U자 형태로? 예. 모든 포유동물의 설골, 특히 그 영장류의 설골의 진화는 인류의 진화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 발성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침팬지나 보노보 같은 경우에도 설골이 있긴 있는데 예. 그 모양이 다르나 보죠? 예.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근접한 설골 형태가 어디서 처음 나타났냐면 에르가스테르라는 우리 선조. 예. 대략 한 180만 년 전. 유인원. 예. 우리 그 위에 있는데 그때쯤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발성의 아주 초보적인 형태는 할 수가 있다. 그게 침팬지는 몇 가지밖에 소리를 못 내는데 인간이 엄청나게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은 그 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선조, 호미노이드, 호미닌 뭐 이렇게 부르는데 침팬지에서 대략 600만 년 전에 갈라졌다 보거든요. 예. 그때부터 설골이 진화되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0만 년 전에 호모 에르가스테르쯤 되면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 설골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기 시작하는 U자 거예요. 형태. 예.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의 발음을 유추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속뼈. 그러니까 기속뼈나 설골은 기관의 관점에서 진화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근거. 그렇죠. 들어야 하니까 또 혀가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니까. 발음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주 초기의 영장류나 멧돼지도 발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발음이라 안 해요. 소리겠죠. 그렇죠. 외마디 소리 지르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포유동물이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인간으로 오면서 포네메라고 하는데 음소를 발음할 수 있는 거죠. 음소? 예, 음소. 여기 핵심 용어입니다. 중고등학교 영어 배울 때 발음기호 배우지 않습니까? 그 발음기호가 바로 음소입니다. 바다를 하면 자음, 비읍, 그 다음에 오음, 아, 그게 각각 음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글의 자문은 28개 음소로 되어 있는 거죠. 음소를 연결하면 단어가 되고
음소의 시퀀스가 단어가 되고 단어의 시퀀스가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뇌 안에서 특정 영역이 어떻게 진화했나가 아니라 기관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면 후두하강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후두하강. 중고등학교 사춘기 되면 변성기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네네. 어른이 되면 목에 변형이 생기잖아요. 목젖이 튀어나오죠. 예, 네. 나오죠. 그런 과정에서 포유동물 전체에서도 몸집이 큰 동물들은 이 후두가 밑으로 살짝 하강을 해요. 그래서 몸집이 큰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바리톤에 가깝고 그렇잖아요. 이 길이가 길어지면 저음이 잘 나와요. 이 후두 하강이 많이 될수록 음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이걸 갖고 진화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동물들이 저음을 내고 이렇게 후두 하강 형태의 소리를 내면 먹이 경쟁이나 싸우는데 유리해요. 상대가 겁을 먹어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는 고양이가 작으면 야옹야옹이고 예. 호랑이는 으르르 하니까 예. 굉장한 저음이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1990년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고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뭐냐면 폭스2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폭스2. 여기서부터 이제 유전자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다른 정신작용은 다 정상인데 언어를 상실하는 유전병이 가계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에 관련된 유전자를 동정을 했더니 폭스2 유전자였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란이 좀 많았어요. 결론 말씀드리면 언어에 간장되는 유전자가 있다. 있긴 있다.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했는데 동물 시스템 대부분에 있고. 근데 폭스2라는 게 다른 동물도 있더라. 예. 이게 인간의 언어를 관장한 줄 알았는데. 예. 쥐하고 카라니아 새, 특히 소리를 잘 내는 쪽에 분명히 이제 드러나 있고. 그래서 소리하고는 관련되기는 하는데 이게 왜 이 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느냐 하면요. 촘스키라는 세계적 이 언어 알죠? 다 웬만한 사람 다 알 겁니다. 촘스키 아닙니까? 촘스키. 네, 맞습니다. 네. 촘스키의 통사구조론이라 하면 이제 뭐 언어학의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마였죠. 촘스키의 통사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언어 본능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딱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폭스2 유전자가 발견됐으니까 유전적으로 그걸 백업해 주는 게가 돼갖고 그 이론이 더 각광을 받는 힘을 얻는 상황이 됐는데 언어를 인간의 선천적인 걸 보는 팀이 주류를 장악하고 있다가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설골이라든지 후두하강이라든지 인간 두개골의 진화 관점에서 보면 언어라는 현상이 인간한테서 점점 고유하게 되는 건 맞는데 현상적으로 그 뿌리를 올라가 보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진화의 산물이지 인간이 원래 갖추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동물들도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진화가 인간은 언어에 맞게 발달했을 뿐이지. 그렇죠. 원래부터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동물이 아니었다.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촘스키는 인간은 원래부터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라는 이 기본 펑션이 아예 내장돼서 딱 태어난다. 그러니까 애들이 2살 때 보면 폭발적 언어를 배우잖아요. 관측 현상이 그게 많이 부합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동조를 했어요. 지금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긴 한데 진화적으로 좀 더 학문이 좀 더 섬세해지니까 들여다봤더니 예를 들면 침판지에서 600만 년 갈라져 갖고 설골이 대략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쯤 되면 인간 형태로 점점 오고 속깃뼈는 파충류부터 쭉 진행해 오거든요. 그러면 귓속뼈가 인간에게 특별한 지점은 뭡니까? 언어에 영향을 줄 만큼. 자, 우리가 물속에 잠수하고 있는데 바깥에 친구가 부르면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리죠. 바깥에 친구는 공기 중에서 야!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음파가 수면에 반사대가 나가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는 이 달팽이관이잖아요. 달팽이관 속은 림프역으로 차 있어요. 그게 이제 고막하고 연결돼 갖고 나논 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기체 상태에서 고막의 진동이 액체 상태의 림프관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소리가 날라와서 림프관의 액체를 진동을 시켜야 돼. 그렇죠. 기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과정에 압력이 수십 배 이상 더 커져야 돼요. 전달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서 하는 소리 안 들리잖아. 거의 안 들리잖아.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 속에서 그런 형태거든. 소리 듣는 그 세포는 액체 속에 잠겨져 있거든요. 기저막이라는 진동판이 액체 속에 잠겨져 있어요. 공기의 진동이 액체 진동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90%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듣잖아요, 소리를.
잘 뜬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들 힐 있잖아요. 예. 그거는 밟으면 엄청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또각또각하죠. 그렇죠. 예. 체중을 전부 다 쪼매는 거 한 1cm 그 단면에 다 맞잖아요. 바로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막에 붙은 뼈를 망치뼈라 그래요. 예. 그 망치뼈가 모루뼈를 쳐요. 그 모루뼈하고 연결된 게 등자뼈예요. 예. 그런데 망치 표면적에 그 모루뼈가 20분의 1. 아, 그러니까 처음 소리를 받는 기관보다 두 번째 전달받는 기관이 매우 작아요. 그렇죠.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큰 망치로 때리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못을 어떻게 박습니까? 망치 가격하는 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못 대가리 그거는 적잖아요. 그 딱 치니까 압력이 엄청나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런 원리로. 바로 그 원리로 기체에서 액체로 넘어갈 때 에너지 감쇄를 보상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요게 인간기의 핵심 사안입니다. 거기서 이제 증폭이 일어나는 증폭이. 거네요. 기체가 액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감쇄가 나는데 네. 그때 큰 망치로 작은 감지기관을 때리기 때문에 네. 감쇄된 것을 다시 증폭시킨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소리를 물속에서 못 듣듯이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아주 뭐 희미한 소리로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모루뼈, 망치뼈, 등자뼈 요게 진짜 실물 사진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정교하게 돼 있어요. 망치뼈 굉장히 큰 게 쪼매는 못을 치듯이 탁 치면 압력이 20배 나옵니다. 20배 압력이 정폭이 돼 갖고 이 나눈 창을 때려요. 그게 언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그냥 귀가 밝다, 잘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또 뭐하고 관계 있나 하면 주파수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주파수. 예. 아에이오우를 구분할 수 있게 됐구나. 예. 주파수 차이를 감지해서. 예. 그 주파수는 음성학에서 포만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우리가 소리를 낼 때 필이라 생각하면 요 후두, 이 목에 있는 데서 도레미파솔 이 기본 음이 만들어져요. 그 음이 구강으로 나오잖아요. 구강으로 나올 때 사람마다 구강의 형태가 나이 따라서 남녀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주파수별로 정폭하는 양상이 달라져요. 피리가 길이가 다르면 소리가 다르듯이 딱 정해지는 그 소리를 입천장하고 콧구멍하고 일로 구강 구조로 나오면서 특정한 몇 개의 주파수의 소리만 정폭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호모사피엔스한테서. 목에서 나올 때는 그냥 소리인데. 예. 특정한 주파수의 소리를 몇 배 정폭을 시켜줘요. 그래서 아에 이우에오 하면 모음의 고음에 해당되는 성대에서 맞는 걸 입안에서 정폭시켜줘요. 그 해당 부분의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 귀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어린애나 여자들은 대부분 그 밴드가 3개 정도고 남자 성인들은 그 밴드가 한 5개쯤 돼요. 그걸 포만트라 그래서 F1, F2, F3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호모사피엔스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포만트에 해당되는 음은 공명현상으로 크게 정폭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브레인 구조 안에서 그 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돼 있어요. 그 음이 들리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뇌가 거기에 반응하도록 진행했다. 그렇죠.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을 할 때보다 의미 있는 문장을 이야기할 때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자, 그럼 구조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팍스2가 언어를 관장하는 유전자일 줄 알았는데 여기는 논란이 있다. 예, 논란이 있어요. 팍스2 쭉 따라가 봤더니 카나리아도 이 팍스2 유전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팍스2가 소리를 내는 데 관여하는 건 맞는데 그게 있다고 꼭 언어로 발전하는 건 아니다. 쉬워. 잘 지적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박사님. 술 먹으면 팍스2 유전자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 FOX2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점스키 학파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왜냐하면 브레인 사이언스나 이쪽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간이 언어도 너무 특별하게 보지 마라. 점진적 과정이다. 지나야 한 일부일 뿐이다. 그렇죠. 인간이 특별하게 유별나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다. 특별하게 발현됐긴 한데 여러 조건이 맞아갖고 인간이 잘 발현시키긴 했으나 문자가 출현한 지가 한 5,000년 됐잖아요. 만년 전에는 문자라는 게 없었어요. 문자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능입니까? 근데 5,000년 만에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물에 관한 모든 문제는 진화론을 빼면 다 무너진다. 자, 그래서 언어도 진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기본 공부는 됐고
맞추고 싶은데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서로는 잘 따라왔습니다. 그 인간의 언어 현상이 단어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일단 단어라는 거는 세 가지 속성을 갖게 돼요. 첫 번째 속성은 뭐냐 하면 의미를 갖게 되죠. 의미. 당연하죠.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관계를 맺게 돼요. 전치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관계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 사이 관계요? 예. 부사라든지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계어죠. 음.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